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그 언제부터 기다려왔나 이 새파란 봄날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정태춘의 연남 봄날이란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집니다. 밖에 보니 진짜 좋습니다. 매화도 폈고요. 목련 그다음에 개나리 진달래 좀 있으면 벚꽃도 만발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봄입니다. 근데 불과 지난 일요일까지만 해도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겨울과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싶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봄날이 드디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날짜라도 바꿔보니 이제부터는 지낼만 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1시 10분 스픽스 생방송 긴급 편성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욱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그래. 어제와는 다른 오늘. 네네. 일단 날짜만 알아도. 그럼요. 네, 소화도 잘 되고. 날짜만 잠도. 알아서가 아니라 네. 제가 볼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날짜를 못 정한 거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던 거지. 네. 날짜가 정해지면 제가 볼 때는 갈 길을 간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생경제연구소 임세훈 소장님도 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세은입니다. 네. 드디어 봄이 오는 기운이 아, 느껴집니다. 네, 네, 네. 오다 꽃도 많이 봤어요. 네. 꽃이 보이는 거죠. 네. 원래 어제도 있었는데 그제도 있었는데. 이제야 꽃이 보이는. 제가 어제 네. 그 경희대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네. 강의를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는 꽃을 볼 생각도 안 했고 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어. 어제는 개나리 진달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하루하루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탄핵이 돼야지만 많은 분들이 봄을 봄처럼 느낄 수 있고 개나리를 개나리처럼 볼 수 있고 진달래를 진달래처럼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상식의 시대가 이제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탄핵 심판 선고일이 어제 알려졌잖아요, 오전에. 예, 그리고 주식시장도 그렇고 외환시장도 네. 그렇고 좀 변화가 있었다며요.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월요일이라고 했죠. 지난 월요일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검은 일요일이라고 해서 블랙 먼데이, 블랙 먼데이에서 환율이 1,470원이 훨씬 넘었고 주식시장도 대폭락했어요. 물론 그날이 공매도가 시작된 날이기도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나라가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돼 왔고 많은 이제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 신용도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증권사를 한 15년 정도 다닌 경력이 네. 있잖아요. 근데 돈이 가장 투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금 시장이라는 게 투명하다. 굉장히 네. 투명하고 정직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요. 제일 빠르게 움직이고 제일 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이 자금 시장, 투자 시장입니다. 그 전에 사실 이 계엄 이후에 하루에 뭐 1조 5천억 정도로 외국인이 투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자금 시장이 안 좋았고 지금도 사실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에요. 뭐 그리고 국제 신용기관 등에서나 투자은행에서도 우리나라 GDP 그 성장률, 잠재 성장률 다 1.2%, 3% 다 낮추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안 좋을 거예요라고 차라리 진단하는 게 제일 나아요.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런 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이게 불안함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안감과 불확실성인데 월요일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거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고 이야기했고 많은 외국에 있는 기관에서도 한국이 이대로 가면 금융시장 무너지고 국제 신용도 낮춰진다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제가 너무 신기한 게 10시 한 45분에 헌재가 이제 그러니까 선고 기일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네. 그 전까지 시장이 계속 떨어져 있다가요. 환율은 계속 치솟고 그 코스피는 떨어지고 있었는데 발표가 이게 딱 나니까 이게 환율이 제일 빨리 반영하는 거예요. 환율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환율이 내려가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금액이. 환율이 막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이 계속되고 쭉쭉 내려가는 걸 그래프가 실시간을 보고 아 역시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죠. 어제 딱 왜냐면 결과가 아니라 저희 사람을 믿어야 되는데 네. 돈을 더 많이 믿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돈을 게. 움직이는 사람이 투명해. 일관되게 움직인다는 거죠. 네. 돈 되는 쪽으로 돈이 몰리기 마련이니까요. 김정욱 박사님 어제 딱 발표 들으시는 순간 네 어떠셨습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예, 저는 뭐 학생들하고 환호를 들었어요. 학생들도 환호합니까? 아니 당연한- 수업 시간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 모든 활동이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조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역시 여학생들은 반응이 확실해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박수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불확실성이 살았다 진짜. 그러니까 안도하는 느낌들이 있죠.
여전히 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자기의 이념적인 성향을 드러내길 되게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또 네. 특히 이 탄핵 문제와 관련해서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극우 세력들이 뭐 학교들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난장 지르고 그랬다며요. 근데 네. 어제 느낌이 뭐였냐면 와 이제 좀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뭔가 좀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도 좀 좋아졌고 그때부터 네. 또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경직돼 있었고 이 불안함들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왜냐하면 이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진행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네. 경제 무너지죠, 자영업자 다 사라지죠, 환율은 급등하는 상황 계속 유지되고 있죠, 주식시장은 전혀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는 상황이죠.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공포감이 누적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4월 4일 제가 볼 때는 뭐 8대0 인용 파면 결정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날짜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국민들 자체가 봄 햇살이 자기의 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아닐까. 아니 그 김종욱 박사님 8대0 인용 그러니까 네. 윤석열은 그날 파면될 거다라고 네. 예측을 해주셨는데 근거를 하나만 들어주신다면 저는 4월 4일 헌재 재판관들이 기일을 선고했다는 자체만으로 네. 대통령 탄핵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장 중요한 탄핵 심판 중에 하나, 최상위 심판 중에 하나 아니었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거의 박근혜 때보다 20일 정도 더 최후 변론 이후에 시간을 끌었던 상황은 이 상황 자체가 매우 엄중하고 위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 유보 상황이었는데 저는 판단 유보를 떠나서 끝내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비추어 봐서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런 결정을 내리면 지금까지 분열되었던 국론 어떤 분열 자체가 사라지고 통합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내부의 판단이 있지 않고서는 네. 저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거라고 판단이 들었는데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6대1, 6대2, 7대1 정도의 판결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더 시간을 더 끌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8대0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의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네. 추정하는 날짜가 거죠. 나온 건 8대0이다. 네. 우리 임 소장님 저도 예측을 해보시죠. 저도 단언할 수 있습니다. 8대0. 네. 아니면 뭘 걸어야 될까요? 모르죠. 뭐 사람들이 뭘 많이 건다고 하는데 네, 네. 우리 대체로 이제 머리를 밀죠. 아이고, 제가 머리를 지금 밀까요? 주제는- 네, 8대0입니다. 8대0. 근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통령 그 탄핵 선고가 엄청 엄중한 선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또 탄핵 선고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고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이게 조금의 소수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세의 흐름을 막고 본인이 용기를 내서 기각 의견을 쓸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근혜 때는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나 개인의 비리 혐의여서 오히려 더 사안이 복잡했을 수도 있는데도 8대0이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들린 얘기지만 반대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안창호 지금의 네. 국가인권위원장이잖아요. 그렇게 나중에도 결국은 반대 의견 나온 사람도 흘러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판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명백해가지고 이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일단 못 댈 것이고요. 또 두 번째 근거는 저는 한덕수 판결문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판단은 물론 한덕수는 파면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판결문의 끝에는 이게 네가 위법을 한 건 아니야. 잘못했어. 근데 증거가 없어. 네가 이것도 잘못했지만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 파면까지는 안 갈게. 그리고 또 하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그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너는 위법 위헌했다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했을 때 이제 국무위원 소집 안 한 거 국무회의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때 이 국무회의가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이었다는 게 이 내포에 깔려 있고 절차의 정당성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합법적이고 그 불법이 아니었다면 굳이 정당성을 언급할 이유가 없고요. 그게 만약에 정당했다면 한덕수에게 네가 그거 회의 소집 안 한 거는 잘한 일이라는 게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네가 적극적으로 그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에 이르지 않아라고 했다는 걸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0은 저는 무조건 이거는 단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좀 비상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됐던 시간은 선고일 시간 다 11시였습니다. 아, 네. 박근혜 때가 기각 때는 다 10시였어요. 네. 네, 이것도 하나의 시그널이 아닐까. 네. 생각이 전 듭니다. 11시 시간 보면서 점심 전에는 끝내실려나 보다 했습니다. 뭐 대체로 20분 정도 걸렸더라고요. 보니까는 박근혜 네, 때도 네. 20분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23분 정도 선거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11시 정도 하면 제가 볼 때 20분 정도 안에 끝나지 않을까 근데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뭐 사실 상상 그 이상의 일도 가끔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특히 윤석열 구속 취소는 정말 놀라운 일이어가지고 야 법조인들이 나라의 운명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이런 의아함도 있었고 저희가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거법 관련 방송도 했습니다만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한 그것도 이제 법조인 판사였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당연히 8대 0이지만 만일에 정말 만분의 1 또는 뭐 억분의 1의 확률로 윤석열이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만약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말씀하셨던 것도 항쟁의 시간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왜 디테일한 얘기들을 하면 할수록 그 국민들이 의구심이나 두려움, 공포심이 많아지는 건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탄핵 심판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직책을 갖다가 유지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란의 우두머리로 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검찰에 의해서 내란 우두머리죄로 기소가 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헌재의 탄핵 심판에 의해서 그 직책으로 돌아오게 되는 순간 적어도 내란 면허증을 주게 되는 그러니까 군 통수권 그러니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들을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게 때문에 저희가 6대2, 7대2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왜냐하면 네. 파면이 되는 거니까 8대0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 SBS가 괜히 그 SBS 기자 하나가 쓸데없는 네네. 얘기를 해가지고 5대3 얘기가 나오면서 난리가 나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5대3이면 제가 볼 때 선거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새로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게 되면 파면 아니면 기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길로 갈리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거였다. 좀 그렇다면 어떤 형태는 6대2, 7대1이라고 하는 구도로 넘어갔을 거다. 근데 이 한 명과 두 명이 역사의 자기 흔적을 야, 난 끝까지 기각이라고 남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나머지 헌법재판관들도 그들을 끊임없이 설득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최악의 상황이 나도 전 그렇다면 선거기일의 확정은 8대 0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마도 나온다면 별예견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뭐 예를 들면 5번째 체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체포 문제와 관련돼서 메모의 진실성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증거 채택 문제 같은 경우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증거 채택 과정에서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 이런 별개의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안 나올 거라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국민의 압력이 너무 강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 자체가 윤석열은 파면돼야 돼, 선거는 빨리 돼야 돼라고 하는 여론 자체가 그 내란 직후의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민심의 압력들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근데 임세현 소장님, 저는 제가 차마 옮기고 싶지는 않은데 아스팔트 성조기 세력인가 뭐 이상한 분들은 4월 4일로 잡은 게 네. 4대 4로 기각시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아니 근데 말이 그렇게 되나? 하여튼 각하겠죠, 그건 각하. 네? 각하든 예. 뭐 기각 아니 다 둘 다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네. 뭐 그러니까 아무 말 잔치긴 한데 네. 만일에 하나 뭐 그럴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없다고 보고요. 그들의 논리에 4월 4일이 4대 4 기각이면요. 네. 뭐 약간 그 윤석열 파면을 찬성하는 논리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그러니까 4가 여러 개가 있어서 또 1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왕자 이렇게 네네, 파자다. 4가 왕이 죽을 죽는 살자다면 날이다. 왕이 죽는 날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뭐 돌아다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대사는요. 그렇게 얘기 저는 천주교에서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윤석열이 한때 천주교 신자였는데 뭐가 다양했네. 그게 다양했어요. 암브로시오라는 세례명인데 암브로시오 성인이 주교고 뭐 학자인데 네. 기일이 4월 4일이래요. 기일. 죽은 날이. 아.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 4월 4일이란 게 4하고 4를 사. 두 개잖아요. 네, 네. 4 더하기 4는 8이다. 네. 그러니까 8대 0이 나온다. 뭐 이렇게 정말 숫자 가지고도 많은 말씀을 하시는 상상력의 국민들 놀랐습니다. 네. 아니 우리가 어느
어느 시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이 집권하고 나서 어느 시간부터 이런 주술? 상식과 비상식의 영역이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재미로 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뭐 김건희 씨 뭐 구태다는 얘기는 뭐 하루 아침에 듣는 얘기 아니고 이런 주술적인 게 맨날 이렇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럽니다. 비상계엄 이후 123일 만에 그러니까 12.3 계엄 이후 123일 만이 4월 4일 이란 얘기도 있고 아까 말씀 4+4 그다음에 4+4 그다음에 11시니까 1+1 하면 10이잖아요. 네. 윤석열 수감 번호가 10번이었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별의별 상상의 영역까지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진도 하나 나가보려고 합니다. 예. 대검 감찰부장을 지내셨던 분인데요.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했던 얘기인데요. 왜 4월 4일이냐? 절묘한 묘수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잠깐 한번 보고 오시죠. 4월 4일 날 선고기일이 지정된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고기일이 지정되면 그 평의의 결론이 확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구두 변론으로 진행된 것이거든요. 서면 심리가 아니고. 그리고 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을 하였기 때문에 변론 종결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그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부 헌법재판관이 사고가 나거나 내지는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 평의가 확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재판관이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김영도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보충 의견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보충 그 이유를 보충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4월 4일이 되면 선고 즉시 그 결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피고인의 신분만 남는 거죠. 선고되면 그러면 인용이 즉시 됐을 대통령의 때고, 직위를 인용이 상실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일 내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고일을 공고해야 됩니다. 예. 물론 노예한 50년간 관료한 사람이어서 이 선고 대선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10일 동안 라고 하면은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14일부터 이 퇴임일 18일 사이에 4일의 기간이 남습니다. 예. 그러면 이때 가처분 신청을 해서 예. 이 권한대행이 아닌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대선 선고일을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가처분의 인용 주문을 현재의 재판부 구성원들이 하고 퇴임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저 프로그램이 겸손은 힘들다는데 국민 노릇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에 하나를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선거일 지정을 안 하고 그냥 버티면 아니 근데 이런 얘기 우려가 사실 세간에 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별의별 일을 다 봐왔기 때문에. 김정국 박사.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는데 한동수 감찰부장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는 되는 게 네. 윤석열이랑 상대해봤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서류 결제 받으러 왔더니 다리 딱 올리고 너 구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태도 자체가 조폭처럼 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수 전 부장에게는 이 윤석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은 무슨 짓인지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 무슨 짓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헌법재판관에게도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가장 가까운 한덕수에게 파면이 되더라도 절대 날짜 잡지 마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저런 얘기들이 계속 또 다른 일들을 발생시키기도 해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보수 진영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 진보 진영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나온 얘기들이 실제로 실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식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존재하니까 그런 자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사전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 자체가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시키게 되고 그런 불안 야기가 현실화됐을 때 그 현실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저들은 저런 것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힘들을 주거든요. 전 그래서 한동수 부장님만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된다. 상식적인 거죠. 아니 헌재가 파면을 했는데도 대통령 날짜를 잡지 않는다? 저번에 보니까는 5일 만에 잡았더라고요. 네. 황교안이. 저는 한덕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연히 잡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거기까지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 거라고 하는 좌절감이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얘기는 제가 볼 땐 오늘 아침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우리 전문가 중에 최고의 전문가 김종욱 박사님. 최고는 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세요. 제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상식 밖의 세상을 살다 보니까 벌써 시나리오 A, B, C, D 뭐 컨텐츠식 플랜까지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대로 살고 법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나라가. 근데 이 윤석열과 김건희 이 집단들은 상식 밖의 영역에 살고 법을 초법해서 살고 있고 항상 위법했고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았던 삶을 무한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그 상상 너머의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했잖아요. 아니 그 어떤 누구가 주가 조작을 해서 23억을 넘게 벌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떤 땅에 내가 개발 이익을 얻었는데도 그 개발 이익을 한 푼도 내지 않는 일을 불법적으로 행한다던가 내가 땅이 이곳에 많다고 국가 도로 산업을 이쪽으로 휘게 하는 행위를 한다던가 그리고 어떤 군인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뭐 사람을 내려앉고 뭐 하고 막 불법적인 일을 자행한다던가 뻔하게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턱턱 받은 영상까지 나왔는데도 그게 위법이 아닌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걸 다 해낸 게 바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상상의 영역이 있었죠. 불법 계엄이라는 걸 했어요. 그 2024년이라는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계엄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가 피와 생명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를 갑자기 2024년에 훼손되는 일이 과연 있을까? 이 유튜브가 24시간 틀어지는 이 세상에서. 근데 해내잖아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법적인 영장이 청구됐고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안 나와요. 총과 칼을 쑤셔서라도 안 나오겠다고 하는 일이 발생했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어렵게 넣어놨는데 갑자기 나를 때로 바꾸는 초법적인 일을 행해가지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행위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 발생했고 그렇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지금 저분이 얘기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분명히 저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윗단에서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법을 만드시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분들이나 어쨌든 우리보다 좀 권력을 갖고 이런 걸 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 상상의 영역 일도 미리 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런데 그렇대요. 만약에 우리는 안 그렇대요.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이 정말로 저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 4월 4일로 정했다면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렇다면 그러니까 천만다행이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마구잡이로 계기더라도 안전장치는 마련돼 있다 이 얘기죠 핵심은. 아까 이제 다행이다, 알고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은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외부랑.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 얘기도 일단 저는 뭐 본인이 이렇게 해석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영배 재판관이 상식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재판관이 저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덕수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돌려보냈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당연히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거라고. 그다음에 또 저기 나왔던 소위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얘기했을 때도 최상목이 당연히 임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저것들이 안 한 게 잘못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다 고려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존 노크가 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외톨이 사인이라고. 4월 4일 11시 21분 정도 되면 그때부터 윤석열은 일개 외톨이 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덕수가 그걸 왜 지킵니까? 그렇죠. 한덕수가 그걸 지켜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충성한 사람은 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신은 왕이 없어지면 충성 안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냥 외톨이 사인일 뿐이에요. 일개 사인인데 그 사인이 어떤 사인이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사인이에요. 근데 왜 그를 위해서 한덕수가 그리고 저기에는 공무원들이 그걸 공조를 내고 공모를 해가지고 그거 갖다 유지를 지키겠습니까? 멍청한 짓이죠,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냥 진짜 너무 다행인 게 뭐냐면 아까 우리 김종욱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간신인 게 어떻게 보면 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충성파였고 의리파였으면은 윤석열 믿고 가는 사람이었다면은 만약에 대통령 선거 공고 안 하면 어쩔 거예요. 그 사람이 기회주의인 게 다행인 것도 참 웃긴 현실이죠. 네, 이념형 공직자가 아니라 그냥 사익이나 좀 챙기려는 최상목처럼 미국채나 사가지고. 그런데 어제였죠. 4월 1일까지 민주당에서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그랬는데 안 하면 중대 결심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요. 이제 국회 시간 아닙니까? 한덕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한덕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아직 이제 파면 선고일자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한숨을 그냥 좀 한 단계 템포를 네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덕수는 명백하게 위법행위와 위헌적인 일을 한 겁니다. 그걸 단순히 지금 파면 날짜 잡혔다고 탄핵이 윤석열 된다고 해서 그걸 용서는 할 수는 없어요. 저는 역사에 반드시 한덕수나 최상목이 잘못한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파면되고 어쨌든 뭐 대선 시간이 있겠지만 그래도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당신이 위헌적인 일을 했다는 것은 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단계고 다만 이제 그 대선, 조기 대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역할의 유지 때문에 지금 조금 두고 보고 있는 단계지만요. 반드시 다음 정부가 되더라도 저는 그 죄는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일단 최상목은 올라갔으니까요. 당연히 최상목부터 제가 볼 때 탄핵을 시켜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한덕수는 마지막 할 일이 있죠. 선거 날짜, 대선 선거 날짜 잡고 나와야죠. 네. 탄핵시켜야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뭐냐면 헌정을 파괴한 자에 대해서 탄핵으로 파면을 시키려고 하는 일이 하나가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그 한 3개월 동안 한덕수와 최상목은 계속 헌법을 위반하게 만들어내는 그래서 민주공화정의 기본적인 헌법 질서를 갖다 파괴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상한 사태니까 이들의 직책을 유지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고 앞으로도 이런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탄핵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헌재에게 이런 자들이 지속적으로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이익에 얼마나 유배되는지에 대해서 헌재가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뭐 그 다음 순서는 이주호 교육부총리겠죠.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진짜 그야말로 지금같이 한덕수와 최상목이 보여주지 않았던 그냥 권한 대행으로서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체제만 유지하는 것으로 가게 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내란 네트워크가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탄핵을 국회가 해야 되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매우 그 비상한 내란 국면에서 이 내란 국면의 하나하나의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역사가 되기 때문에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거네요. 네. 저도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니 뭐 아주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지금 15,000명이 보고 계신데 3,700밖에 안 되는데요. 좋아요 왕창 눌러주시고요. 댓글 중에 이런 게 있네. 4월 4일이 사탄이 사망하는 날이다. 아 정말 말들 잘 만들어내신다. 사탄 같은 사람이 있죠. 사탕 말고 사탄입니다. 네. 윤석열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남는 숙제는 이 내란 세력을 어떻게 청산할 건가 하는 숙제는 남는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반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정치 보복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더라도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어느 분이 제가 볼 때 정치 보복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죄를 진 게 많기 때문에 보복을 왜 합니까? 그냥 죄를 진 거를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확인한 건 뭐냐면 검찰은 안 되겠다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즉시항고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특별수사본부가 즉시항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의 독단적인 방식 저는 하지만 심우정의 독단적인 방식입니다만 심우정의 독단을 통해서 검찰이 이 사안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앞으로 내란 수사에 손을 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국민적 합의가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특검이 해야 되겠죠. 내란 특검을 통해서 소위 초유의 사태인 내란을 일으킨 내란의 세력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벌어져야 될 것이고 이것만 벌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지속적으로 3년 동안 해왔던 이채양명주라고 얘기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김건희, 윤건희 특검이 벌어져야 되겠죠. 지금 나와 있는 명태균 개입부터 시작해서 양평 문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계속 그 결합되는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계속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한 특검, 그다음에 최혜병 사건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소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국민들에게 수사를 통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고 그 사건에 밝혀진 실체에 따라서 소위 사법부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명징하게 조치만 취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는 그 외에 그 특검에 맡겨두고 정치의 본연의 영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내란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소위 입법적,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요구했던 사회 대개혁의 요구들을 어떻게 집합을 해서 입법과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그런 요구들을 반영해 줄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에 대한 아주 열심히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행위들을 해가는 과정들을 간다면 저는 굳이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정치 보복을 할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차원에서 통과시킨 여러 특검법들은 다시 통과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그렇죠. 정도는 하고. 왜냐하면 내란 우두머리가 거부한 네, 거니까요. 네, 네. 그거는 뭐. 그러니까 네. 우리 임 소장님은 또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런 식의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네. 정치 보복이라는 걸 굳이 뭘 할 일이 있냐.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법대로 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거다 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에서 저는 국민의 의원의 일부 의원 빼고 나머지 의원들과 뭐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를 네네. 비롯해서 이 부분을 정확히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윤석열이랑 이 내란 내란 우두머리에 너무 집중을 했다 보니까 그 당시 사실 비상계엄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동조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최상목을 비롯한 그때 참여했던 국무위원들 지금은 다 입 다물고 조용히 하고 있죠. 아닌 척하고. 근데 저는 이 사람들도 아주 의심이 되는 내란 공범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란 특검을 통해서 이 내란 공범부터 일단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또 이제 그 수사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난 것에 대한 잘못을 처단하기 위한 사냥개로 써서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주인을 밥상 엎어버리고 주인이 됐잖아요. 적폐청산이 네.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키웠죠. 괴물을 이제 키웠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검찰이 개혁이 먼저 우선시 되고 나서 좀 처리가 돼야 또 다른 제2의 윤석열이나 이런 괴물을 만들지 않을 거다라는 또 그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어요. 네. 검찰을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기소청으로만 지금 만들어야지. 들은 제보들은 네. 다음 주에 이제 금요일날 탄핵 인용이 되면 윤석열이 집 나가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아닌 자가 되면 네. 내란 외환만이 아니라 윤석열이 온갖 범죄로 다 수사하고 소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다른 범죄로 윤석열을 달려들 거다 이런 거죠. 집어 넣으면서 만회를 하려고 할 거다. 그렇죠. 마치 정의해서 이런 예측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본 것에 의하면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년 병장은 원래 떨어지는 남은 피해 가는 건데요. 뭐 지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네. 하라고 그러죠. 뭐 하는 건 제가 그 문제 막을 없다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하라- 뭐 법이 바뀌기 예, 전에는. 그러니까 네. 하세요. 막 물어뜯으세요. 아. 근데 대신 문제는 뭐냐면 니네들이 물어뜯는다고 하더라도 물어뜯는 이유를 우리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니네들한테 앞으로 수사권, 영장, 구속영장 청구권 이런 거 주면 니네들이 물어뜯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니네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너희들의 생명을 연장하면 누가 피해를 보느냐? 국민이 피해를 봐.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이 지금까지 내란 우두머리와 그 내란 세력에 대해서 물어뜯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 이후에 니네들 그냥 가만히 있어라고 저희가 얘기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검찰이 뭐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나 뭐 막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네. 주부터 막 오세훈, 홍준표, 추경호 막 난리 날 것 같아요. 몰아치겠죠. 그렇죠. 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막을 수는 없고 그건 하라. 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검찰 개혁이요? 이제는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면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 있죠. 뭐 이제 검찰청을 이제 기소청으로 이제 네네네. 만들고 검찰총장이란 직을 지금 너무 황제처럼 우리가 모셨다면 그냥 이런 통계청장 수준의 그냥 같은 공무원으로 뭐 차관급? 네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수청도 만들어서 따로 또 수사하고 그리고 뭐 지금 공수처에 대한 폐지 논의는 있지만 공수처를 사실 더 보강해서 고위공직자들 수사를 우리 더 탄탄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실어준 뭐 다양한 역할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는 전문가들끼리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이 들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뭐 같은 편이니까 우리 더 많이 알고 있겠죠. 같은 편이 오죽 많이 알고 있겠어요. 그래서 몰아칠 건데
일단은 뭐 저희가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은 이게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된 게 네네. 아니니까요. 근데 그건 그거대로 놔두고 만약에 그 안에서 지난번에 윤석열 같은 예를 들어 CR만큼 뭐 틈새라도 보이면 그 당장 그거는 처단해야죠. 그런 CR 그런 게임새라도 보이면요. 야, 저는 이게 역사적 교훈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네. 아마 검찰 개혁 문제는 아마 지금 앵커님이 가장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그거는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근데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집중되면 부패하고 부패되면 자기들만을 위해 일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지금 검찰이 그런 면에서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센 검찰이고,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와 형집행이라는 세 가지 권한을 다 한 손에 틀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쪼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에요, 아예 검찰이라는 조직이 없었어요. 경찰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잡아다 족치거든요. 길포등 4인방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멀쩡한 젊은이들을 테러범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피해가 커지니까 영국 의회에서 개혁 작업을 해가지고 검찰이라는 조직을 새로 만들었어요. 1980년대 일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조직 만들 수 있고 있는 조직을 쪼갤 수 있어요. 누가 하냐? 국민들이 하는 거예요. 국회의를 통해서. 근데 그 학습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와, 검찰이 정말 야 탈옥도 시켜줘. 그 다음에 죄도 덮어줘. 기소도 안 해. 무슨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잘못한 게 뭔지 최근에 깨달았어요. 검사가 됐어야 돼.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딸과 네. 그 다음에 검찰총장 심우정의 딸이 얼마나 다른 대접을 받는지 한동훈의 딸도 있고. 그렇죠. 대놓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권력이 커졌을 때 얼마나 일탈할 수 있고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가장 정점에서 윤석열이 보여줬으니까 저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이제 됐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분이 그런데 관에 이미 검사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관 속에 지들이 잘못해가지고 온갖 비리 뭐 온갖 잘못으로 명태균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나서서 관 뚜껑에 문만 박으면 된다. 그건 수사와 기소의 엄격한 분리가 핵심이다. 자, 윤석열을 탄핵시키면 일단 문제는 해결하는 건데 국민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겨우 윤석열이 하나 감옥 보내자고 윤석열이 하나 대통령직에서 파면하자고 이 싸움을 한 건 아니다. 왜냐하면 희망의 불을 밝힌 거잖아요. 그러면 자 대선을 거쳐야 됩니다. 맙니다. 거쳐야 됩니다만은 각자 그냥 대통령이 되셨다고 생각하시고 또는 뭐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까지 얻어서 꼭 해보고 싶은 일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요거 하나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임소장에 뭐 있으세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겠지만. 네. 저는 이번에 사실 윤석열이 국정 운영을 사실 거의 마비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심각한 거부권의 남발이었거든요. 저는 이게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국회는 탄핵권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거에 대한 상대적인 권한으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부권을 대표로 한 그 무지묵지한 이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과도하게 몰린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빼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대통령도 선출된 권한이다 보니까 본인이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남발했지만 진짜 그게 최정점으로 본인이 쓸 수 있는 게임 아이템처럼 다 쏟아부은 게 저는 윤석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게임 아이템을 좀 물을 좀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권한이 좀 일부러 좀 집중되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그것 때문에 사실 국회 그래서 견제인 국회에서 이렇게 다수석을 몰아줬는데 이를 대통령이 발목을 잡았어요 오히려 네. 국정 운영에. 그래서 그런 권한을 조금 빼주고 국회 권한을 좀 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봤습니다. 제2의 윤석열이 나오지 나오지 않도록 않게, 안전장치를 만들어보자. 김종욱 예, 박사님. 뭐 저도 이제 정치학으로 박사를 닫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권력이 흘러넘쳐서 그 흘러넘치는 권력들을 누리려고 하는 하이에나들이 너무 많고요. 그 중에 이제 검찰 권력이 그런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다음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 뭐 바로 이행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 좀 국민적인 합의, 그러니까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진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이 지금 말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저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별도의 영역 라인에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2026년 6월쯤에 1차로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건 제가 상황을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는 어느 순간 이
내란 문제와 민주당의 정당적 구조 문제 때문에 저희 기본사회 구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후퇴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저는 기본사회 구상에 대한 시민적 토론들이 격렬하게 좀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누구라도 이 정도의 기본적인 삶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형화된 모습들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나의 전체 평생 삶의 모습들이 그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어떤 예측 가능한 삶들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모델들이 또 다음 정부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를테면 어떤 그림이에요? 제목은 이제 기본 사회라는 네 글자인데 네네. 구체적인 뭐 방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구체적으로 기본 사회 또는 기본 사회에 가깝게 가면 대한민국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 이건 좀 파격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우리 바람인데요. 뭐 파격적인 그러니까 바람 해봐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가 3, 4세가 된다면 적어도 이 아이의 양육을 위한 국가기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아이를 위한. 애는 국가가 키워라. 그렇죠. 네. 이 아이의 돈 기금. 드는 일은.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 기금을 국가가 키워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그 기금이 마련돼서 20세가 넘으면 그런 기금들의 효과들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본 펀드를 본인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갖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저는 대학도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이 무상교육이 아닌 시스템이 되게 되면 그 자체가 위기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위계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소위 하나의 상위점으로 모든 교육이 편제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대학까지도 무상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프랑스식으로 대학도 평준화하고 이런 구상이신가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평준화했다고 얘기하면 평준 안 돼 있습니다. 진짜적으로는. 네네. 그래도 뭐 그렇죠. 기본- 1대학, 기본- 2대학, 3대학 기본- 이렇게 네. 있으니까 평준화된 거로 보입니다만 다 또 내부적으로는 저 대학이 뭐가 뛰어나 다 알고 있는 있죠. 상황이니까. 네. 근데 그건 지금처럼 그냥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위계성들은 있는 거니까 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우리는 모든 문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로스쿨 가고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의대만 가는 아주 극단적인 대학 지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도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대학 교육부터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체계로부터 그래서 좀 국가가 좀 진짜 사람 투자를 하는 국가였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본에게 투자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자본에게 왜 투자합니까? 우리말에 의하면 시장은 자유롭게 작동한다면서요. 왜 자본한테 그걸 투자를 해요? 제가 볼 때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그 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 성장한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로운 어떤 자본을 만들어내고 그 풍요로운 자본이 다시 교육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 투자에 돌아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세상을 만들어서 근데 이런 얘기하면 꿈 같은 얘기 아니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볼 때는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그것이 구현되고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같은 경우 행복 지수도 가장 높고 그다음에 소위 남녀 차별도 매우 지금 적은 사회를 가고 있는 동일 측면이 노동의 분명히, 동일임금이 분명히 많이 있기 적용되고 때문에 있죠. 네. 저는 그런 사회를 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 그냥 내란을 종식시킨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광장의 많은 분들은 사회 대격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회 대격은 뭐냐?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고 약자, 소수자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막 눈물 흘리면서 말씀하시거든요. 좀 그렇다면 이제 내란을 진압한 다음에 광장의 요구인 사회 대개혁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고 약자와 소수자들도 존중받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만들어내는 정부 그게 그 정부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기본 사회라고 하는 기본 구상들을 이런 것을 활짝 펼치는 세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박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그런 디딤돌이라도. 가능성, 네. 디딤돌이라도 놓죠. 오르골 랑인의 TV님이 비상 그러십니다. 부산 교육감 투표율이 저조하다 합니다. 김석준 후보 알려주세요. 투표 동료 부탁드립니다. 김석준 후보가 부산 교육감의 진보 후보신 네, 거죠. 진보 단일 중도 중도. 네, 그 다음에 지금 부산교육감 투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구로구청장을 비롯해서 거제시도 재부선, 있고. 네, 거제도 있고요. 그런데 곳곳에 선거하고 있는데 투표하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깜빡했는데 하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내란 국면에서 해당 지역구의 국민들이
투표해 주시는 거, 표로 심판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거 여론조사가 아니잖아요. 뜻을 정확히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지금 오늘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신성한 권리 하나씩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 소장님. 저는 뭐 다음 정권에 바라는 바람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하는 바람은요. 그냥 기본 원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기본 원칙이 뭐냐면 그냥 법대로 살면 되는 사회.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인은 법대로 안 살아도 되고 혜택 받고 특혜 받고 내가 어떤 사람이란 이유로 근데 뭐 돈 없고 서민들은 뭐 어디 가서 좀만 쓰레기만 버려도 벌금 내야 되고 80원 들렸다고 벌 받고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대로만 살면 되는데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은 본인들이 권력 있다는 이유로 모든 죄를 다 피해가고 뭐 예를 들어 그냥 시민들은 돈 없고 힘 없다고 해가지고 법의 처벌을 너무나도 가혹하게 받는 거. 저는 이런 게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제가 너무 김건희 씨 예를 들어서 좀 그런데 네.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그 화이트 범죄에서 주가 조작이라는 게 가장 큰 범죄에 속해요. 남의 돈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지가요. 자본시장 피해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어. 자본시장을 왜곡시키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국가의 최접점이라 하는 미국 같은 데는 뭐 주가 조작 같은 걸 해서 뭐 서민들의 피해를 보고 본인이 뭐 23억 정도를 번다면요 거의 무기징역입니다. 이거 못 나와요 감옥에서. 근데 우리나라 보십시오. 김건희 씨는 남편이 검찰총장 혹은 검찰이란 이유로 아직까지도 무혐의고 수사 한 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더 공고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벌 100개, 그러니까 일벌 100개가 복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 지었으면 죄값만큼 받아라. 그리고 약간 그 죄를 줄 때가 물론 이 사람이 나쁜 짓도 했지만 이른바 약간 경종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죄를 지면 이만큼 처벌받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 죄를 안 짓잖아요.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르는데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얇게 주면 누구나 살인 저지르도 된다고 생각하지 징역형의 않겠습니까? 집행유예하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주 그에 맞는 처벌을 더 공고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방송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하나 좀 짚고 싶은 게 보통은 죽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면 그만인가라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장제원 씨인데 예. 이 사람 국회의원 떨어진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세운 대학에 가서 부총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학문의 뜻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뭐 비아냥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피해자가 엄연히 있는데 그냥 진짜 이러면 끝인 건가? 또 하나는 아까 기본 사회,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두 분 다 말씀을 하셨는데 힘이 있다고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나? 이런 문제도 좀 다음 정부가 골똘히 고민해야 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받는 이런 세상은 좀 아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가 민주공화국이라면 어떻게 보셨어요? 장제원 성폭력 사건? 그러니까 피해자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괜히 또 말을 잘못하면 또 2차 가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요. 또 장제원 씨가 그렇게 또 그딸전 선택을 하는 바람에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10년 동안 이 피해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증거가 너무 명확하게 있고 이분이 또 매우 현명하게 당황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절차를 딱딱딱 지켜서 증거까지 딱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말을 왜 못했냐면 장제원은 누가 봐도 권력자입니다. 부산의 황태자.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아마도 이제 와서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권력자가 잘못 저질렀다고 우리가 피해자가 말을 못하는 이 사회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뭐 이게 또 비교가 너무 좀 그렇긴 하지만 예전에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일삼았던 일부 여성 단체들도 있어요. 근데 왜 이번 사건은 조용합니까? 똑같은 잣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요. 근데 저는 사안도 물론 매우 다르지만요. 제가 아는 바로는 조용한 건 아니고 네. 열심히 그 장제원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랬는데 네. 지금 상황이 네. 장제원 사건이 네. 이렇게 뉴스로 커지는 그러니까 박원순 현직 시장 그다음에 내란 사태도 아닌 상황하고
지금 장제원이 이런 상황하고가 단순 비교가 되면 좀 어렵지 않나 뭐 이 정도 그래야 균형감을 갖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성 단체가 장제원 규탄을 안 한 건 아니다. 요거는 이제 구독자들께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싶어요. 언론이 근데 과하게 그 당시는 제가 생각에는 너무 과하게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네. 지금은 상대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저도 그런 마음이 그런 있어요. 느낌이 약간 왜냐하면 듭니다. 박 시장이 좋은 사람 같은데 장제원에 비해서 비교를 할 수가 약간 없지. 약간 그러니까 그런 마음 때문인데 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많았었잖아요. 뭐 이제 그건 이제 그 별건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언론이 만약에 장제원이 아니라 민주당 쪽이었다면 네. 언론은 이 맞습니다. 상황에도 네. 불구하고 아마 이 부분을 대대적인 뉴스로 만들면서 부도덕한 집단이 소위 이 내란을 선동한다라고 아마 국민의힘 계속 주장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떤 한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원 재벌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막장이 가장 나쁜 행위들을 하는 데가 사학들 재벌들이 이런 짓거리들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합법적 룰도 없어요. 거기는 지들 맘대로 다 하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오죽하면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막 부리는 게 사학재단들이 하는 행위를 벌이는 건데 10년 동안 이 마음고생을 한 피해자가 저희 이제 다 공소시효가 지나는 상황이 다 오게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어떤 공개를 하면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의 경종을 올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 특히 장제원은 권력자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너 잘못하다간 이거 밝히게 되면 네가 죽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라는 증언들이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권력형에다가 한 인간의 성적인 부분을 착취하고 노예화시킨 인간의 문제를 갑자기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장제원을 뭐 거의 추모하는 발언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모든 사건의 핵심은 하태경이 그랬죠. 예, 모든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 입장, 특히 성 문제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박원순 전 시장 상황에서 어떤 사회적으로 합의된 예를 들면 기준은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엄청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갑자기 지금에 와서는 피해자의 그 슬픈 역사는 전혀 예를 들면 반영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장제원의 죽음이 뭐 피해를 당한 것처럼 또 예를 들면 만들어버리는 사태를 보면서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헌법도 법률도 사회적 규범도 가치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명징하게 확인한.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제 여성 단체에 대한 비판 좀 하시는데 실제로 저는 비난 받아야 될 게 언론인데 맞아요. 저 일요일 날 오전 10시에 YTN 뉴스 보다가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걸 갑자기 뉴스 하다가 생중계를 넘기더라고요. 예?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걸 해야 되잖아요. 윤상현이가 나왔어요. 왜? 왜요? 제가 왜요라고 텔레비전 수상기에 왜요라고 물어봐야 답도 못 듣는데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소위 줄탄핵이란 걸 얘기하면서 김어준이 호메인이다. 그래서 저 위에서 지령을 내린다. 이란의 옛날에 저 회교혁명 이후에 호메인이를 얘기하는 거. 그게 전두환 사이나 알아듣는 비유인데 그러면 이재명이 승인하고 민주당이 수행한다. 네. 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윤상현이 정말 이거 내란 거의 주범에 가까운 아주 악질 범죄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기자회견 하는 거 혼자서 그것도 국회의원 뭐 10명도 아니고 혼자서 하는 걸 생중계로 ITN이 보여주더라고요. 아니 야, 언론이 정말 지금 이 진짜 순간에도 썩었네요 아직까지. 윤상현이 비대위원장입니까? 원내대표입니까? 윤상현이 뭔데요? 아니 용산의 무슨 대변인입니까? 공식적인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걸 돌려가지고 그걸 말도 안 그건 돼. 제가 얘기하면 구독자 여러분 믿기세요? 거짓말 같잖아요. 진짜였어요. 언제나 확인이 되니까. 아니 이게 보통은 그렇게 갑자기 생중계를 잡아준 일은 속보 정말 그렇죠. 아주 중요한 속보라던가. 장제원이 기자회견 한다면 저는 생중계 잡아줄 수 맞아요. 있다고 봐요. 네. 네. 근데 그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이 나서서 입장 발표하는 거 이런 비상겸 선포와 같은 거 이런 거 할 그러니까. 때나 생중계가 나오지 윤상현이 뭐라고요? 지금 정강훈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정강훈한테 칭찬받고? 그 사람이 한 말 그리고 다 허위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민주당 의원들이 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인데 김어준 씨가 영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언론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는 지시를 왜 따릅니까? 그러니까 저는 너는 김어준이 지시한다는 발상도 없겠잖아요. 웃기지 지시를 하지도 않겠지만 그냥 언론인으로서 그냥 스피커로서 진영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 말고는 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되나? 뭐내 눈에 뭐만 보인다고 사실상 윤석열이 이른바 극우 유튜브라는 몇몇 채널에 동조하고 그것만 보고 거기 있는 말 똑같이 따라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비상계엄도 윤석열이 그 극우 유튜버를 보고 나서 뭐 거기에서 뭐 비상대권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그거 그대로 했던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감옥 갔을 때 그 국민의 의원들한테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이른바 뭐 공중파나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 봐 이런 얘기 네, 했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과몰입된 게 바로 윤석열이에요. 그리고 그 주변 세뇌당하고 과몰입되고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집단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YTN은 뭐 저 민영화 됐다 하더라도 공공재인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고 대선 국면이 열리더라도 이 일부 언론의 준동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있을 것 같거든요. 이재명 악마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것 중에서 언론 개혁 얘기를 못했네요. 네. 그러니까 진짜, 제가 진짜 이번 중요해요. 상황에서 보지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검찰 개혁, 언론 개혁은 상수다. 대한민국이 말씀하신 상식적인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언론, 그다음에 상식적인 수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한 인간의 존엄한 인권 자체가 묵살돼 버리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스카이데일리에 광고비나 안겨주는 이런 이상한 정부 풍토는 정말 극복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새 정부가 할 일이 많고요. 또 국민들도 함께 일단은 금요일 날 한번 보시고요. 금요일 날 점심과 저녁은 가족, 친지, 회사 동료 또 동지들과 함께 마음껏 파티를 즐기시는 그래서 동네별로 좀 매출을 좀 올리는 네. 날이었으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자영업이 좀 그날은 좀 정말 그날 점심과 저녁만은 데모하지 마시고 식당을 꽉 채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한번 기쁨의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만 이틀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번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겠지만 잘 기다려 보시고요.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세운 새로운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일지 한번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임세현 소장님 그리고 김정욱 박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